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는 절세, 탈세 두 가지 개념만 사용합니다. 이분법으로 심플하죠. 내가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대중들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즉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절세, 탈세, 언론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개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절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리가 세법에 허용된 절세 전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조세포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라는 것은 사기적인 행위, 즉 연말정산 때 기부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거나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 50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이것은 허위죠. 즉 사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이것은 행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회피와 이제 탈세의 개념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탈세가 뭐냐? 즉 세금을 내긴 내지만은 도덕적인 비난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연말정산 때 장애인 소득공제가 애매하죠. 세법에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병이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우리가 중증환자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근데 근로자는 우리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우리가 한거를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로 세무서에서 부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부당공제로 적출되는 것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데 우리가 초과하는데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에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법이 이제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상 우리가 우리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법이 복잡해서 오히려 세법이 불합리해서 우리가 부당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국가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사업이나 이제 법인을 경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접대비를 1,0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법에는 접대비 1,000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세법상 한도, 즉 500만 원만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탈세, 세금은 더 내지만은 이거는 항상 의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세회피가 뭐냐? 조세회피라는 것은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납세자 권리에 해당되기도 하고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러죠. 문제는 세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경제 현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세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회피라는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납세연맹에서 몇 년 전에 실비보험금이 어로비 세액공제에서 이제 차감되는 국책적 유권 해석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긴 했지만은 사실 그런 사안에서 실비보험이 과연 어로비 세액공제할 때 차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의 최종 우리가 판단이 나야 이것이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했을 때 성공하게 되면 절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탈세, 즉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세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자, 세법이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거나 또는 우리 사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많이 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고 가능하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조세 회피 심리가 높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스웨덴의 우리가 설문조사 통계입니다. 스웨덴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세금 신고에서 소득을 숨길 것이라는 우리가 설문에 대부분이 스웨덴 국민들이 거의 10% 미만으로 우리가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는 세금 도덕성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즉 A씨가 또는 A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이 사기적인 조사 포탈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제도의 약점과 구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정산제도는 한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소득자도 사업자와 같이 5월달에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회사가 세금을 대신 청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원천 정지되는 어느 나라나 있지만은 자신의 어떤 개인에 관한 우리가 세금을 회사가 대신해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국가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납세자도 그냥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편리하지만은 실제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그 주인된 의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직접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면서 사실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에 대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도 이제 회사에 노출시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과 구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자, 개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당공제를 받아도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은 가산세도 개인이 잘못했는데 회사가 잘못한 것 같이 취급해서 10%의 낮은 우리가 가산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할 수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 받으면 무조건 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원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국책적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력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의 이제 공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회피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세법의 대원칙은 행식을 떠나서 실질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암투병 중인 형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 사례에서는 65세 누나라고 표현했지만은 25세 동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근로자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로 이르려면은 주소만 옮겨서 소득공제 받아도 연말정산 담당자는 실질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 우리 부모님 등 분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으로서 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있죠. 이 두 가지는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실질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 독립적인 경제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근로자인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해야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나 부모님에 관한 어록이 우리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살면은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양한 걸로 보지만은 따로 살게 되면은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이런 실질적인 부양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이 실질적인 요건을 연말정산 담당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각각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는데 각각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 제가 시부모님 의료비세공제가 받을 수 있는가요? 사실상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각각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도움 없이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부양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은 부모님에 관한 사실상 의료비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머니가 주택월세를 7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으로 1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 경우에 이제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냐, 부모님의 다른 뭐 의료비나 이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첫째 이제 주택월세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 같으면은 분리과세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소득으로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이거는 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돼서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했는데 의료비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나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나이 요건에 해당돼야만이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부금이나 신용카드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해당되면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지만은 독립적인 형식적인 우리 요건만 충족되어서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1번에서 7번까지는 공제를 받아도 된다. 그리고 국세청 우리 컴퓨터에서는 자동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2001년 우리 이전에 부모님이 퇴직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하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이것은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받으면 되고, 그리고 부모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10억의 예금을 우리가 예금하고 이자가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1억 이상을 우리 양도 차익이 작년에 발생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크게 예를 들면은 밭농사, 논농사를 크게 지어서 농업소득이 뭐 5천만 원 1억이 있다 그래도 논농사, 밭농사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물론 사과나 배, 과일농사는 과세입니다. 부모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시는데 소득이 연 5천만 원 정도 있거나 또는 일용직이지만은 우리가 연봉이 1억 이상 되시는 분이 한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거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시면은 자동 적발됩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 근로소득이 501만 원 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작년에 예를 들면 한 9월 달부터 경비로 취직이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500만 원이 넘어가겠죠.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사실상은 뭐 근로소득이 없고 우리가 프리랜서 우리 소득, 보험모집이라든지 학습지교사, 특수고용직 이런 우리가 일을 하면은 사업소득금액, 즉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받는다면은 국세청 컴퓨터가 자동으로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의 세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불합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세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의지가 다운되겠죠. 두 번째로 국세청 컴퓨터는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를 이제 누가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혼돈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부부 중 누가 받아야 되느냐, 또는 미혼 근로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도 근로소득자고 나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아버지 의료비를 우리가 내가 몰아서 공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또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원칙이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됩니다. 첫째, 물론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부분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나 부모님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미혼 근로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아버지 의료비를 자식이 우리가 몰아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 상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고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남편 의료비를 제가 몰아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면은 제가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은 노라고 답변합니다.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고등학생 딸의 수업료가 아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 기본 공제를 받는 남편이 딸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국세청에 질문을 하게 되면 국세청은 안 된다고 답변합니다. 왜?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식의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공제를 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배우자가 딸의 수업료를 또 지출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국세청 컴퓨터는 과연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부모님이 지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모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월별로 총 금액만 국세청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지 일자별로 우리가 세부 내역은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 컴퓨터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사실 최대의 적은 국세청 컴퓨터입니다. 세무공무는 아닙니다.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 부모님 의료비를 우리가 지출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남이 200만 원, 남동생, 여동생이 각각 2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즉,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장남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가 6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600만 원을 다 받는 방법. 두 번째로는 각각 200만 원씩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장남이 자기가 부담한 200만 원만 공제받는 방법. 국세청은 세 번째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장남이 자기가 부담한 200만 원만 공제받으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각각 받으면은 이게 부담공제로 추진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 부담공제로 이제 추진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국세청 컴퓨터를 통해서 적발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부담공제로 추진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1번 장남이 600만 원을 공제받을 때 남동생, 여동생이 지출한 부담한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공제받을 때 또 자동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컴퓨터는 누가 지출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월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시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이제 받는 방법, 5월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이제 받는 방법, 그리고 3월 11일부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즉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를 통해서 공제받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두 번째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공제받는 방법이 두 번째로 유리하고, 경정 청구가 굉장히 가장 불리합니다. 경정 청구로 우리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이 1대1로 꼼꼼하게 과연 공제 신청이 맞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경정 청구 때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했거나, 형제 대학 등록금을 이제 부모님이 지급했는데 내가 공제를 받거나, 즉 조부모님 공제,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도 애매한 경우에 장애인 우리가 증명서를 의사로부터 받아서 이제 우리가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이 꼼꼼히 서류를 검토해서 이제 환급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에 따라서 우리가 통장으로 생활비 보태준 거를 입증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경우에는 부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우리가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골에 예를 들면 동생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나는 취직이 돼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데 서울에 올라온 내가 연말정산 때 일시, 퇴거, 동거, 가족 사항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내가 공제를 받아도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제 꼼꼼하게 안 보고 대부분이 우리가 교육비 공제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쟁 청구를 통해서 환급 신청하게 되면은 행위 동생한테 우리가 대학 등록금을 뭐 송금해 준 뭐 어떤 입증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나 삼촌들이 이제 공제받지 않는 뭐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 조부모님을 근로자가 공제받을 때 연말정산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경쟁 청구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은 손자가 조부모를 우리가 부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뭐 생활비를 보태준 거라든지 통신비를 지급한 거라든지 입증서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매모호한 장애인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꼭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법에는 우리가 항치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난치선지나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에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있는 분도 우리가 장애인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서 우리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이제 공제받도록 우리 세법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납세자 연맹을 통해서 근로자 본인이 이제 당뇨나 고혈압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서 경쟁 청구를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꼼꼼하게 따져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우리가 세무조사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 적발하는 항목은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비보험을 우리가 의료비에서 이제 차감하는 방식이 우리가 작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작년에 받았다면은 우리가 올해 연말정산 때 우리가 차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2020년에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실비보험금에 작년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 납부하라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의료비에 대해서 80만 원의 실비보험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 때 80만 원 차감하고 20만 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차감하지 않고 100만 원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국세청 컴퓨터에서 뭐 자동 촉발되느냐 또는 뭐 추진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일단 굉장히 곤란하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하지만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에 이제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35만 원에 예를 들면은 실비보험을 올해 연말정산 간사 시스템에 나왔다 그러면은 올해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것이 이제 국세청이 안 됩니다. 근데 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 하면은 만일에 어느 정도 뭐 추진 가능성과 뭐 불이익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가 만일에 30만 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3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6.5% 해가지고 49,500원, 뭐 가산세 우리가 한 10% 정도 4,950원
합계 54,450원이 예를 들면은 일단 추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죠. 그런데 5월달에 소득자 확정 신고를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이 소득자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추징세액보다 기회비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이 경우 향후 세금을 추징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이 있습니다. 즉 기부금인데 고액 기부를 했을 때 적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세법에는 기부금이 워낙 허위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다가 이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에서 매년 예를 들면은 부당공제를 우리가 적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를 잠깐 보면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제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0.5% 정도를 이제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그 표본 중에서 한 29%인 12,300명 정도가 부당공제로 적발되었다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이제 실제 당하지 않으면은 이제 적발되기 어려운 항목 한 6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 공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조부모 공제, 남편이 카드 결제한 아내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한 경우라든지, 시력 보정 기능이 없는 콘텐츠 렌즈, 선글라스가 연마전화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됐는데 이것은 제외해야 되겠죠.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따로 사는 뭐 형제자매의 주소를 허위로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개인이 당하지 않으면은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적발되는 항목은 부당공제 받으면은 큰일 나겠죠. 국세청 슈퍼 컴퓨터에서 바로 돌리면은 바로 부당공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가 소득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제 중복해서 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이제 부모를 이중으로 이제 공제받는 경우, 형제끼리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형님도 받고 이제 아우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는데 그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 컴퓨터는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우리가 주민등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이제 중복 공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자금을 가다 공제 받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우리 컴퓨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제 주택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았다 이러면 바로 부당 공제로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나 형제자매를 만약 회사 담당자가 잘못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 적발됩니다. 본 영상은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만일에 로펌 변호사한테 이것을 공제받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로펌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법을 설명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적발 위험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정보만 알려주고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죠. 공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추징 위험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컴퓨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새로운 정보가 거기 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적발 위험이 없지만은 적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은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납세자 권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계약입니다. 현대 국가에서의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각자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하면 국민은 자발적으로, 국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는 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회계약입니다. 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납세자 권리, 즉 세금을 투명하게 써라, 낭비 없이 써라, 감사를 하라, 즉 이런 납세자의 당량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납세자 권리 행사의 1단계가 내가 얼마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저희 한국납세연맹 홈페이지에는 올해 연말정산 한거 납부 얼마 될지를, 한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절세 전략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절세 리포트에, 자, 내 연봉에서 한 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세금을 공제했는지, 그리고 내 실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낸 어떤 근로소득세, 결정세 나누기 연봉, 즉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이 경우에는 연봉 한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 내는 세금, 그리고 나의 고용으로 회사가 내는 세금까지 해서 연봉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1,800만 원 정도의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보시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세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계세율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한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진세 구간에서 최고로 내가 높은 누진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봉 7천만 원 경우에는 한계소득세율이 16.5%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세표준이 4,461만 원이고 139만 원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윗단계인 26.4% 구간으로 우리가 세율이 적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득세법은 물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인상되면은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봉, 즉 올해 연봉이 100만 원 올랐다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내 호주머니에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증가하면은 부양가족이 한 명 추가되거나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사서 은행에다가 이제 이자를 내는 장기주택 이자 사안액이 있을 때 얼마의 세금이 환급되는지도 계산해 주는 우리가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특가 팁, 기부금 오르비도 우리가 유용한 세특가 팁을 알려주는 절세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납세연맹에서 우리가 절세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아주 많은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